KF-21 보라매에 대한 전 세계적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언론 플레이로 KF-21을 깎아내리려 하자 되려 거꾸로 너도나도 인니 대신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다며 협력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인니의 선을 넘는 만행에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이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추측한 듯한데요. 그렇다면 인니의 빈자리를 꿰차고 KF-21 보라매 개발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는 이미 지난 2022년부터 노골적으로 KF-21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의 의지를 보면 락원 개발 단계는 아니더라도 락2 개발 단계에는 참여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국내 모 언론을 통해 UAE에서 인니의 미납금을 자신들이 대신 부담할 테니 KF-21 개발에 참여시켜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사실무근으로 일축했습니다. 즉 뜬 소문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그러나 타국과의 방산협력에 관련된 사항은 단순한 언급만으로도 국제 외교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청이 관련 사실을 부정했다는 추측도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멍달아 우리 국민들도 KF-21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사소해서 어디에도 물어볼 수 없었던 KF-21 보라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KF-21 보라매는 마지막 시제 6호기까지 날아올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이 덕에 늦어도 내년이면 양산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후 약간의 후속 시험과 통합 과정 등이 끝나면 2026년 전력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2년까지 총 120대 이상의 KF-21을 도입하겠다던 우리 공군의 원대한 계획이 슬슬 가시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물론 계획처럼 탄탄대로만 깔려있는 건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사업 타당성 조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올 10월 최종 보고서가 나와 추가 반영 여부가 합의되어야 KF-21 양산을 위한 첫 삽을 떴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제조사인 KAI는 본격적인 양산에 대비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걸림돌에 연연하기보다는 2024년 양산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를 위해 전투기 대량 공급 체계를 먼저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처럼 한때 사업성이 낮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대한민국형 전투기 사업은 어느덧 궤도에 올라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가 될 텐데요. 그리고 그런 만큼 KF-21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심지어 KF-21에는 에어컨이 달려있나요? 쉼표. 랜딩기어의 타이어는 어디 제품을 쓰나요? 같은 사소한 질문부터 KF-21 사출 좌석에 대한 질문 같은 매우 핵심적인 질문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인 만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요. 미의 방위사업청이 KF-21에 관한 이모저모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우선 에어컨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과거 에어컨이 없는 군용 차량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면 전투기 역시 냉방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대 무기체계의 에어컨은 단순한 냉난방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병력의 전투력을 보존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더군다나 K2 흑표 같은 첨단 전차에 탑재된 양압장치는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는 걸 차단해 화생방 공격 상황에서 탑승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투기, 그 중에서도 KF-21은 어떨까요? 우선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F-4 팬텀, KF-5 같은 구형 전투기의 경우 여합을 위한 블리드 에어가 부족해 지상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일부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택심 단계에서 캐노피를 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는 전투기 에어컨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KF-21의 경우 자동차처럼 냉매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압축된 공기를 팽창시킨 후 다시 냉각시킨 공기와 혼합하는 방식으로 기체 내부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공기가 압출될 때 열이 발생하고 반대로 확장될 때 온도가 내려가는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공중에서 기동하는 전투기의 특성상 한순간의 방심과 결함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체의 안전성과 파일럿의 만념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또한 파일럿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그에 앞서 기본적인 생존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수십 톤짜리 전투기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탑승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투기의 사출 좌석은 최후의 사망에서 파일럿의 생환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KF-21은 여태껏 총 6대의 시제기가 비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출 좌석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는 사출 좌석이야말로 무소식이 희소식이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전투기 사출 좌석 테스트는 조종사의 안전 여부 문제로 공중에서 진행될 수 없습니다. KF-21도 KAI 주관으로 지상시험에서 모든 테스트를 끝마치고 요구도를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건 KF-21이 만든 또 하나의 신화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굵직한 전투기들은 하나같이 사출 좌석 초기 결함 문제로 치명적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F-35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당 8,900만 달러, 원고 작성일 환율 기준으로 한화 약 1200억 원에 육박하는 2호 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수출이 금지된 F-22 랩터를 제외하면 미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강의 전투기로 통용됩니다. 오죽하면 F-35 자체가 하나의 전략 무기고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게 F-35를 보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전략 수준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가 F-35 도입을 원하고 있기도 하죠. 미국은 이를 이용해 일부 우방 국가에만 F-35 수출을 허용하면서 일종의 만보 동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F-35조차도 사출 좌석 결함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도 이미 2011년부터 지적되어 온 F-35의 사출 좌석 문제는 조종석의 전력 공급 장치 결함부터 시작해 비상 탈출용 낙하산의 설치 문제, 사출 좌석의 배출 시트에 사용되는 카트리지 작동 장치 결함 등 온갖 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사출 좌석은 적은 양의 폭약을 미용해 밖으로 조종석을 튕겨내는데 F-35는 미힘이 과도의 사출 시 조종사의 머리가 보호되지 않으며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헬멧마저도 부상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지난 17일에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훈련 중이던 F-35가 기체 결함으로 추락하며 파일럿이 비상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천만다행히 해당 기체의 사출 좌석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파일럿의 목숨으로 뽑기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최악의 가정입니다.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로 알려진 T-7A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보잉과 사브가 공동 개발한 T-7A는 오로지 차기 훈련기 사업을 수주하겠다는 의지에 경쟁 기종들을 압도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되었는데요. 현재 소프트웨어 버그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로 전체 개발 일정이 약 3년 가까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특히 사출 좌석 결함은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 회사라는 보임의 명성을 흠집내는 중으로 조종석이 사출되는 모든 과정이 결함투성입니다. 일단 캐노피를 깨기 위한 도파선 폭발이 조종사의 머리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사출 과정에서는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각한 척추골절의 위험까지 존재합니다. 좌석이 사출된 후 조종사가 허리를 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허리를 세우기도 전에 펼쳐지는 낙하선 덕에 조종사가 일찍 좌석에서 분리되어 척추골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에 모든 요구도를 충족했다는 KF-21의 사출 좌석 시험 결과가 더욱 유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외에도 KF-21과 관련한 궁금증 중엔 랜딩 기어에 관련된 내용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초도 비행 당시 점여있지 않은 랜딩 기어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지 못해 벌어진 논란입니다. 새로 개발된 항공기가 지상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비행 테스트는 여러 가능성을 상정해야 합니다. 초도 비행 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착륙을 해야 하는데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반적인 초도 비행에서는 랜딩 기어를 편체 진행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부가적인 안전수단인 셈입니다. 그 외에도 타이어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따라다니는 항공기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KF-21이 미쉐린 타이어를 사용하며 함께 확인되는 항공기는 기체의 외부 변화를 관찰할 안전 추적기와 사진 추적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CJ 5호 기의 초도 비행 때는 대한민국의 FA-52 곁을 날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재미있는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KF-21이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수입 전투기라면 질의응답은커녕 눈으로 보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각종 외국 커뮤니티와 자료를 뒤져가며 여러 자료들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엔 그렇지 못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전투기의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 수출 전투기에 대한 기술 유출 우려는 가히 병적인 수준입니다. 일례로 F-35에 대해서도 엔진은 물론 그 외 항공 부품에 이르기까지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오직 미국을 통해서만 충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간단한 문제더라도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의 기술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도입한 전투기에 한 번 뜰 때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함에도 정작 모든 사후 관리는 미국에 일임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이쯤이면 전투기를 구매한 게 아니라 대여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보안 문제로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 탓에 F-35의 목표 가동률은 75% 남짓인 수준입니다.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KF-X 사업 초기 대한민국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시선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기술 확보 또한 요원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체계 개발이 시작된 지 겨우 수년 만에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고 최종적으로는 5세대, 6세대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플랫폼이 마련된 것입니다. 분명 아직은 다른 항공 강국들과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순 없습니다. 분명 지금의 노력이 디딤돌이 되어 목표를 달성할 날이 오고야 말 테니까요. 그날의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중국이 갑자기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집중 보도하며 긴장감을 나타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JGen 20 스텔스기까지 보유한 상황에서 이런 반응은 의외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KF-21의 스텔스 성능, 속도, 장착무기, AESA 레이더 등의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공개한 한 장면 때문에 대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중국이 경악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소유한 3세대와 4세대 이상 전투기는 약 1400km. 미국, 한국, 일본이 제1도련선 근처에 배치한 전투기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도련선은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미군이 첫 번째 방어라인으로 설정한 곳입니다. 중국은 F-35가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췄지만 배치된 숫자가 수십 기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전투 발생 시 수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가 제1도련선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군대를 옮겨올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나타난 사건으로 항공모함에서의 전투기 운용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이던 F-35C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착륙 중 사고를 냈고 작년 11월에는 영국 항공모함에서 F-35B가 이륙 중 바다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은 주변국의 전투기 직접 배치 동향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KF-21 시제기 3호가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6월쯤 첫 비행을 한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미국 F-22 스텔스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고 5세대에 준하는 4.5세대 전투기라고 소개하며 성능을 자세히 분석한 것입니다. 그들은 AESA 레이더 등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탐지거리는 약 200km로 1m 미만의 표적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며 중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일 수 있다는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한국 무기 체계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공개된 KF-21 영상에서 경악한 부분은 한국이 이 인승 전투기를 벌써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세 시제기와는 달리 네 번째 시제기는 2인승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 블로거는 한국인은 너무 빨라. 시제 3호기와 4호기가 공개됐고 2인승 모델도 있었다. 며 놀라워했습니다. 세 번째 시제기는 파란색 배경에 빨간색과 흰색으로 된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 네 번째 시제기는 황금색과 검정색 무늬가 새겨져 있어 블랙 이글스를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KF-21 전투기의 2인승 설계가 무인기 군집 작전을 지휘하려는 한국의 목적을 보여준다 고 설명하며 기술력에 감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홍보 영상 속에 무인기 실루엣 모습이 포착된 것을 강조하며 개발이 동시에 되고 있음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연동한 복합 운영체계 MT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블로거는 한국이 시제품을 한 번에 5대나 제작하고 심지어 1인승 6대와 2인승 2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새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1터부터 2개의 시제품을 만들고 첫 비행에 성공하면 설계를 조정해 차차 제작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제2-202 1인승에서 2인승으로 발전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한국의 속도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인승 전투기를 2인승으로 만드는 과정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체의 공기역학적 특징이 크게 달라지므로 재설계에 가까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또한 최첨단 스텔스기의 2인승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제2-20 전투기의 2인승 시험 비행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중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기종은 제2-22 유일합니다. 미국은 1990년대 F-22 랩터의 2인승 버전을 개발하려다가 비용상의 이유로 포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F-35 등을 능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며 자랑스러워했죠. 제2-20은 2011년 시험 비행을 한 뒤 201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제작 대수를 늘려 현재는 150대 정도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측은 2인승 스텔스 전투기가 미래 전장의 지도를 바꿀 것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한 명은 조종을 맡고 다른 한 명은 무인기 등을 운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제2-20은 현재 무인기 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벌써 2인승을 만들어 이를 시도하려 하니 시진핑까지 놀란 상황입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모습을 직접 확인한 중국인들도 경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로 이를 만들었다니 F-22보다 더 강력하다고 들었습니다. 스스로 개발해낸 용기는 여전히 격려받을 만하다. 한국은 여전히 위대하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기에 5세대 전투기 제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절대 청나라의 정신으로 이웃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들은 가난한 상황에서도 크게 발전했다. 세계 3위 자동차 회사, 세계 2위 조선산업, 반도체와 철강 등에서 엄청난 도약을 했고 지난해 세계 6위의 무기 수출국이 됐기에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한국 전투기를 무시하기보단 대단하다고 보는 반응이 상당했습니다. 한국은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내부 무장창을 새로 만들고 일부 센서를 매립해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로의 변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해 해당 기술을 확보할지도 모른다며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항공우주 분야에서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든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5세대 수호이 57을 만들 때 한국에서 일부 전자부품을 수입했다며 이런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의 기술 확보는 시간 문제일 수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 능력은 이미 엄청나게 올라서 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초 수-57의 제작 공정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극비무기로 분류돼 왔기에 공개를 꺼렸었지만 이제는 자신감을 보인 것입니다. 각종 부품들이 장착돼 완성되는 장면, 랜딩 기어를 테스트하는 모습, 완성된 기체가 활주로를 이륙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 본격 개발을 시작해 20년이나 걸려 완성을 해낸 상황입니다. 대당 가격은 5천만 달러로 F-22의 4분의 1이고 F-35의 절반 수준입니다. 펠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F-22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해낸 것이죠. 현재까지 10여 대가 생산됐으며 2028년까지 76대 도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러시아 기술력이 한국에도 적용될까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중국 전투기 또한 초기 소련 전투기를 모방하며 성장을 한 바 있습니다.
J7과 8은 많은 전투 과정에서 우위를 잃었고 3세대 전투기 J10, 11로 전환했죠. 1998년 첫 비행에 나선 3세대 전투기 J10은 이미 2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J15와 16이 등장으로 중국은 4세대 전투 능력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완성해내는 순간 이런 전투기는 쉽게 무너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결국 5세대 전투기인 J20을 더 빨리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중국 언론은 KF-21이 F-16을 대체하는 스타 수출 전투기가 될지도 모른다며 중국 샤오룽 전투기 수출의 최대 적수가 될 것이라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중국도 파키스탄 등에 무기 수출을 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 한국의 무기 수출 실적은 더욱 엄청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와 K-9 자주포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고 최근에는 UAE의 중거리 방공미사일 천궁1을 수출했다는 소식까지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KF-21이 중국 샤오룽 전투기 수출의 주요 상대가 될 것이라며 우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샤오룽 전투기는 한국 전투기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1999년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인데 대다수 중국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엉성한 성능에 해당 전투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가격밖에 없었습니다. 대당 150억 원에 불과해 가난한 나라들에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구입한 파키스탄은 사기를 당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2019년 인도와의 전투에서 소련제 구식 전투기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구성과 정확도가 엉망이고 낮은 무기 운반 능력이 확인되며 총체적 난국에 빠졌던 것입니다. 샤오룽 전투기는 J-20을 개발한 중국 항공기 그룹의 수출용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수출용으로 만들었던 FA-50 전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의 한 해 국방비는 한국의 5배 정도인 2,500억 달러 수준인데 그럼에도 한국이 엄청난 속도로 중국의 전투기 능력을 따라잡고 있어 그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J-20 스텔스기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산둥반도에 배치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가 보다 완벽한 스텔스기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KF-21이 고도화에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구조시험동에선 내구성 시험이 한창입니다. 볼트와 너트를 고정하기 위한 구멍만 10만여 개이기에 실제 상황에 맞먹는 압력을 10만 번이나 반복해 날개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수명은 30년이지만 75년까지 견디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은 향후 4년간 2200여 회 시험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중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완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마저 떨게 만드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 속도, 하루빨리 능가해 버리길 바랍니다. 중동의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땅이 생겼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세계에서 천연자원이 가장 많은 이곳에 한국 땅이 생기면서 한국인들이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보도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후국은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관할구역과 영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어 준독립국에 가깝습니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분야 등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권한은 토후국이 자치적으로 행사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토후국이 바로 아부다비 토후국, 그 다음이 두바이 토후국,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곳이 바로 샤르자 토후국입니다. 1727년 알-카시미 AI 카시미 가문이 토후국이 되었고 182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71년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두바이가 성장하면서 샤르자도 덩달아 성장했는데 두바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도심 지역의 임대료도 하늘 끝까지 치솟을 지경이 되자 두바이에서 거주하기 힘들어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샤르자로 모여들어서 샤르자시와 그 근교 일대가 베드타운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샤르자가 라스 알카이마와 더불어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갑갑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샤르자 토후국은 아랍에미리트 7개 토후국 중 가장 보수적이라 심심한 곳이지만 경제 발전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했습니다. 도로와 철도부터 모든 인프라와 최고층 건물들, 심지어 메타버스 등 최첨단 기술들도 한국에 모조리 맡겨 사실상 제2의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땅과 건물 심지어 통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등 모두 한국에 맡기는 등 나라 전체를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토흑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왕자가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이날 1784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샤르자가 국가 차원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어릴 적 방한 경험이 있는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는 샤르자 디지털청의 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단 일행은 1784 곳곳을 살피며 네이버가 로봇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5G 등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습니다.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확인한 만큼 샤르자의 디지털 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해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7조 원이라는 초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아랍에미리트 토흑국 샤르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해주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중국과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 이렇게 두 국가 중 어느 곳과 손을 잡을지 막판까지 고민하던 중 3대 토후국인 샤르자의 강력한 한국 추천으로 한국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전과 방산뿐만 아니라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모두 한국에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300억 달러는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국가에 약속한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과 계약을 맺자고 아랍에미리트에 돈을 퍼다주던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모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서 중국은 더 이상 자금난 압박에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수년간 돈을 빌려 중동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던 중국, 한국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많은 중국인이 올해 들어 부채 상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며 차입자들이 지출과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으면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11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경제는 레버리지 부채와 함께 성장하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디레버리징으로 전환되며 수축합니다. 과거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디레버리징에 실패하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차입자들은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리지 않고 기존의 부채 상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후 일본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감했고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가 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습니다.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45번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32번은 금융위기가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이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몰락위기에 처하자 한국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전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전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배드 베이직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취득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배드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이를 삼성과 똑같이 만들려 시도했지만 최근까지도 실패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날린 엄청난 기술입니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으로 숫자로는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는 너무나 소중한 기술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죠.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 R&D 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C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본사 앞에까지 헤드헌터를 보내 출퇴근 시간에 명함을 건네며 현재 연봉의 3배를 줄 테니 기밀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넘기라고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도 한국에서 이러한 중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이뤄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막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80%인 292명이 집행유예였습니다. 기본 징역형이 1년터부터 3년 6개월로 양형 기준이 낮고 감경 사유도 많아서인데요.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에 추징금 최대 500만 달러 약 65억 5천만 원로 국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국가 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 기술을 선도하게 된 한국 기업들을 법이 제대로 발맞춰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유출 범죄는 해외 정도의 수위로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은 최근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전쟁이란 단어까지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서로 피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